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읽어주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송기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AI. 이게 참 저는 인류가 처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의 형태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기술 개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그 어떤 기술도 개발됐을 당시에 이게 이렇게 크게 바꿀 거라고 몰랐어요. 스마트폰과 다른 점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갖고 싶은 물건이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인류를 바꿔놓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재밌었던 게 한국에 아이폰이 안 나왔을 때 네네네. 일반적인 폰들 중에서 스크린이 큰 거 있었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앱을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기계가 아니라 사실 플랫폼을 본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느끼려고 그러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앱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깔려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활용성까지 포함되니까 사용자의 숫자가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몇 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개월 만에 1억 명이 넘게 사용자가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가능성에 대해서라면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년도에 LLM 서비스로 만들어진 여러 서비스들의 IQ 테스트 결과가 100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130몇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일을 부탁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같이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작년까지는 이게 가능성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노동 환경이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얘기하는 게 그러면 똑똑하니까 쓰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비슷해도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안 그런 거니까. 24시간 일을 하는. 그렇죠. 네. 심지어 다개국어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린 좀 손을 떼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된 거예요. 예, 박사님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경량 문명이라는 말을 좀 네.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대 이전 건 중량 문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경량 문명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도출한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뭐였지 하고 봤더니 쌓아온 무거운 문명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공장이라는 집적된 어떤 시설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모였거든요. 정해진 곳에 설비를 넣고 또 모아놓으면 질병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해도 나오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출퇴근시키도록 만들었고 이분들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 2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산이 이제 협력의 경량화를 통해서 가상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꼭 모여야 돼? 같이 꼭 점심을 먹어야 돼? 이런 일들이 떨어지면서 지금까지의 과정 자체가 다 뭉쳐 있었다면 이제는 해산되는 것들이 보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첩된 문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역할을 다했고 이산되어진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나왔다는 거를 발견하고 경량 문명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경량 문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서 있고 앞으로는 그게 더 커질 거고 그래서 모르고 살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량 문명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를 하나씩 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대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취직을 하고 싶어 그렇죠. 하고 모두가 거기에 주식을 갖고 싶어 하고 정말 선망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런데 이 대기업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거고요. 다만 구성이 좀 더 단출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였는데 일단 일하시는 종사자 숫자가 많은 기업들을 주로 선호하거나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 광고에 그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뭐 10만 명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맞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것도 자랑이었거든요. 자랑이죠. 이제는 오히려 많은 분보다 적은 분이 일하는 그런 기업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Lean AI Leaders Board라는 그런 새로운 기업에 대한 평가 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기업 중에서 매출이 나고 있어야 돼요. 500만 불 이상. 그다음에 구성원 숫자가 몇십 명 정도의 기업만 따로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등을 보시면 계속 바뀌긴 하는데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1등인데요. 구성원의 숫자가 30명이래요. 텔레그램 30명입니까? 아니 잠깐만, 카카오톡 몇 명이죠? 아니 그쪽 업계 출신이시잖아요.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었죠.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역할을 주로 강하게 했고 아무래도 그 구성을 좀 단출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심지어 베이스44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에요. 근데 매출이 300만 불이 넘게 나와가지고 최근에 팔렸어요. 1,000억 원에. 뭐 하는 회사인데요? 개발 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툴을 혼자 만드는 게 혼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제 내가 법인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내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난 구성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건데 빨라요. 나만 결정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 있죠. 이거 의견 주세요. 그러면 2주 후에요. 왜냐 그랬더니 부장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쉬신다고. 많죠. 근데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한 분만 안 계셔도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즉시 갈 수 있죠. 그러면 사회가 빨라질수록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작은 조직이 무조건 유리해요. 더 저렴하고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조직에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직은 AI가 나오니까 우리도 사람이 좀 덜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몇십만 명을 면접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돈이 몇십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모시고 그분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나가시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였고 지금은 더한 게 처음에 들어오셔서 일을 배우시면서 하는 일들이 소중했는데 그 정도의 일은 자동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돕는 분들, 뭐 법률회사 같은 경우는 패러리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용하지 않을래요라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실제로 2025년 5월 졸업한 로스쿨 졸업생들 미국에서 뭐 10대 로펌이었나요? 채용이 0명이었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딩하는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험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바라보고 일단은 멈춘 상태예요. 이유가 모르니까 미래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잘 모르는데 새롭게 심지어 투자를 해가면서 모셔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의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이 약간 춘궁기처럼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지금까지 관행이랑 다르게 본인의 미래를 좀 더 다른 형태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기업도 사람을 뽑지 않지만 들어간 사람도 조기 퇴사하는 게 무슨 약간 붐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대기업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일 텐데 삼성전자와 관련한 최근 이야기 중에 그렇게 어렵게 입사했는데 신입사원들이 줄 퇴사를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조짐은 비단 한 기업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게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조직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위한 전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큰 조직이 일을 맡아오고 이 일을 나눠가지고 개인에게 할당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일단 조직에 속하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개인이 충분히 조직과 경쟁할 만큼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가상화된 네트워크도 있고 개인이 AI로 증강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만들어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유동성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한 조직에서 뼈를 묻었죠.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조직에 계셨잖아요. 그럼 선배들 중에서 거기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나의 어떤 울타리이자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내 인생이 길어지고 조직은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시작한 분들은 저렇게 결정하지 못할 단계까지 가는 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조직을 이동할수록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링크드인 서비스 보시면 거기에 X 구글, X 우버 이런 식으로 본인 했던 커리어들을 전부 다 X로 붙여가지고 모아서 본인을 설명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야 4, 5년마다 옮기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게 많아야지 화려하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여기를 뼈를 묻자가 아니라 경험하는 곳이에요. 경험을 다 했으면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는데 이건 좀 불편한 얘기인데 이 기업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기업이 초심자를 뽑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일에 대한 경험하고 그만큼의 밀도니까 아주 진하게 밀도를 쌓은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요.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가 60.9%입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4개월에서 1년 미만 이게 32.9%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다른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비 생활할 거면 대감댁에서 노비 생활하라고. 그게 어차피 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일할 거라면 그래도 큰 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종속적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제가 조직이고 나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을 좀 격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일을 하더라도 그가 준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주체로 서고 여기서 경험을 기반으로 더 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대등해지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의 크기가 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일이 중요한 거지 조직이 안 중요해요. 우리 보통 조직이라고 그러면 조직도가 떠오르는데 삼각형을 생각하세요. 피라밋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때의 골은 뭐냐면 상위 직책으로 올라가는 게 골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연말에 인사이동 나오면 뭐 별을 달았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있죠.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경우에는 뭐냐면 목표가 조직의 수당이 되는 거라고 공감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목표는 다른 조직으로 가서 다른 경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위치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의 임원급 인사였던 분인데 최근에 만났는데 굉장히 힙한 다른 회사의 팀장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일이 하고 싶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라 여긴 경유지자 단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처우가 안 중요하지 않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 결국 일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모실 때 너무 좋은 게 자리가 아니라요. 굉장히 훌륭한 문제를 가져오면 돼요. 이 문제를 풀지 않겠어? 라고 하면 이제 좋은 분이 오세요. 와, 사람 채용하는 방식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군요. 맞아요.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재가 옵니다. 저랑 똑같아요. 예전에 그 도원결이랑 비슷해요. 죽을 때 같이 죽는다고 하지만 일단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혼란스러운 한나라 말기의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자. 맞아요. 대의가 중요한 거예요. 대의명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비전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향한 나의 뜻을 펼치는 거고 누군가한테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의가 되는 거죠. 와,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명분, 대의,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무엇을 바꿔낼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만 되는 시대가 됐네요. 지금까지 바빠서 그걸 잠시 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위한 일이죠. 근데 주간을 보고 해야지. 그러면 대의를 좀 잊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이 하는 협력사 관리해야지. 그럼 좀 잊어요.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대의는 나중에 고민해 볼까?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기계가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여유가 좀 생긴 거고 그러면 진짜로 들어가서 내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Z세대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직장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단골글이에요. 젠지세대 신입들이 복사기에 A4 용지 채우기, 자리 주변에 쓰레기 줍기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A4 용지는 필요한 놈이 가서 채우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다. 이걸 왜 날 시키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이런 조직 문화의 변화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그들의 입장은 명확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이연된 보상 체계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나중엔 좀 쉬워지는 거지라는 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심자가 왔을 때는 인도 좀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젊으시니까 좀 고생을 하시고 나중에 경력을 쌓으면 여기에 마일리지 쌓였으니까 좀 뒤에 계세요가 일종의 로컬 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어떤 사건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자, 다 같이 일을 합시다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리님은 자료조사하시고 박 과장님은 이걸 엑셀로 정리하신 다음에 김 차장님이 파워포인트로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분이 그러셨대요.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난 했지. 언제 했냐면 15년 전에. 그때 내가 다 했고 이만큼의 경력을 쌓았으니까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전 곧 나갈 거라고요. 여기서 부장이 될 게 아니라고요. 자기 차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일리지 쌓을 이유가 없는 게 중간에 갈아탈 건데 여기에 로컬 마일리지가 뭐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게 제가요?가 나오는 거죠. 그 제가요는 뭐냐면 당신은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건 세계관 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흔히 말하는 젠지 세대의 3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왜요? 예. 네. 이제 그거가 세계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부장님이 이걸 뭘 보신 거냐면 저축으로 보신 거예요. 그 세대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저축하신 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장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과거가 억울해지는 거고.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지금 젠지 세대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는 절대 거고. 그런 일은 없죠. 왜냐면 오래 안 있을 거라니까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기 위한 어떤 장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충성심이라는 예. 말을 그 단어부터 어떻게 보면 세대를 가르는 말이 될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예. 그것보다 그냥 회사에 대한 애정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일을 사랑한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 내일 안에 우리 회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경제는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안 좋은 순간에 왔을 때 잘라내고 싶은 사람 어떤 유형인지 1순위는 뭔가요?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전부 다 새로운 형태의 송고 시스템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원고지요. 이름 곤란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예전에는 뭐 식자를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전화를 불러줬다는 분도 있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랬다? 나는 익숙하지가 않다? 심지어 그 일은 네가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분은 이제 함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협업의 역량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시켜왔으면 이제 누군가한테 그게 짐이 되는 거죠. 업데이트라는 게 지금 시대에 나오는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요즘 시대의 트렌드나 이런 걸 빠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군요.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수용해야 돼요. 제가 2021년도에 모 대학교에 MBA 코스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혁신을 거부하는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오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통신사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부장님께서 지금도 주산을 쓰는 걸 얘기를 하신대요. 그 엑셀 같은 걸 뭐하러 써. 잘난 척하지 마. 그런 숫자는 암산으로 해야지. 불러봐. 실화입니다. 실화. 그분 입장에서야 본인의 기회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쓰는 사람이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뭐 그건 수준이 할 수 있는데 왜 하는 거야? 근데 재이용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면 그 툴이 난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치부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별거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계산기로 해도 되는 걸 뭐하러 그렇게 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저는 되게 놀랬죠. 그게 2021년도였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하드코어합니다. 그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이제 줄퇴사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신입사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거의 과장 말이나 부장급 직원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LG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4050 임직원들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단행을 했어요. 이게 올해 얘기예요. 한 회사도 아닙니다. LG그룹의 계열사 여러 회사에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핵심 사업부에 대해서 경영 진단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의 구조 조정이 저는 이게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젠지 세대는 어쨌든 나가서 다시 적응을 하고 다른 회사든 다른 업무든 들어갈 수 있다 치고 지금 50대 40대가 된 부장님들은 그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통상 이렇게 나이로 나누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봤더니 그 안에 연공서열성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더 일을 잘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예우를 해드려야 돼가 굳혀졌던 거죠. 그 연공서열성이 그 조사에 따르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대요. 한국이. 와, 일본보다도 높습니까? 일본이 2점대인데 한국이 3점대까지 됐다는 조사가 있어요. 연공서열성이 높아서 연차가 높은 분한테 먼저 권유된다는 거예요. 나갈 것을. 예. 그래서 그 압력이 왔는데 여기는 이제 똑같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나쁜 거냐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100세 인생 얘기하고 있으니까 40대라고 해도 전체 내 인생의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그랬을 때 생기는 어려움은 뭐냐면 적응하고 새롭게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동시에 나오시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차근차근 나오시면 이제 사회에서 그분들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응원하고 함께 돕고 소비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동시에 막 10,000분, 20,000분이 나오시면 동일한 어떤 애정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개인은. 두 번째로는 그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경쟁의 밀도가 높아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숙제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분들의 재취업, 재교육도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연공서열성을 기반으로 하면 그분들의 기대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에 걸맞는 생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기업이나 혹은 그분이 하셨던 산업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프랜차이즈로 가는 레이트가 높아요. 퇴직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 기대 수익이 크시기 때문에 자본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직이 구조적으로 더 단촐한 구조를 가야 된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나 혹은 경량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할루시네이션, 환각도 있고 보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고민해 볼래요였어요. 올해부터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기업의 수장이 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레이스 같은 거라서 경쟁이 하면 내가 안 하면 곤란해요. 그럼 한쪽 기업이 경량화를 하면 똑같이 할 거라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라고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럼 내년에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큰 기업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조정의 결과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다른 업무를 맡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하라고 압력을 받는 일이 많이 늘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럼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고민하게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좀 어려운 거는 고용의 주체는 조직이고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품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자기들 살기 바쁘죠.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경쟁사가 하면 나는 열의에 처하게 되고 난 사업을 접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회의 어려움을 기업이 안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같이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인 게 이런 일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시에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 이런
이런 식이에요. 유통업의 변화. 이렇게 산업 바이 산업을 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동시에 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통상은 9월 말에 내는데 9월 초에 냈던 이유도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쓰다 보니까 동시에 너무 많은 곳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2주라도 일찍 내고 그다음에 예보가 아니라 특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태풍이 오는군요. 예, 정말로 옵니다. 특보가 될 정도로 무서운 일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인류에게는 드문 기회이기도 해서 좋게 맞아요. 보면 기회인데 맞아요. 나쁘게 보면 참 너무 힘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얻은 분들은 엄청난 새로운 형태의 찬스가 온 거고 그렇지가 않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분들한테는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곧 퇴직할지도 모르는 우리 4050 세대들이 그래도 평화롭게 돈을 벌고 살려면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접 해야 돼요. 이제는 딱 두 가지예요. 1번은 나의 본진을 찾아서 그만큼의 깊은 나의 애정과 호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2번은 고용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해서 그만큼의 경쟁력을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취직하신 분들이 명함이 필요해.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은 창업을 하신 이유가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좀 소중해. 이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는 자본을 대고 고용을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벌어들이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죠. 고용도 해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겠고 유지 관리 비용도 드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이 잘 되면 난립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온전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서포팅 시스템이 많아졌어요. AI도 잔뜩 있고 또 가상화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량화할 수 있구나 1번.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산업을 일구었는데 똑같은 게 나오면 또 이전 투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깊게 들어가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몫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깊어지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창업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그만두셨는데 바로 뭘 해봐야지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그것보다도 퇴직 전부터 취미나 취향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그거를 태핑해 보면서 내 고객이 늘기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시는 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퍼스널 브랜딩을 같이 해나가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딱 이 경우예요. 네네네. 하시던 일이 강화되는 경우. 왜냐면 너무나 그게 필요로 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 40, 50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드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40, 50대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받는 연봉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는 네임밸류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어딘가 수평으로 이동해서 그래도 편안한 명함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인데 지금 동시에 문명이 바뀌는 동안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똑같은 스탠스일 거예요. 지금 이미 있는 분도 정리를 할 판인데 이동이 쉽지가 않은 거죠. 비가 한꺼번에 오면 수채 구멍이 크더라도 막혀요. 지금 그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보시는군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조화시키는 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런 식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공고가 뭐 3년차 크로스보더 3PL 이런 식의 물류 관련한 자격증 있는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물류 업무 자동화시킬 분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게 돼요? 가능해진 거죠.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 단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자동화되면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해당하는 분의 역할의 숫자가 줄어요. 10명이었으면 그게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움직이냐면 앞에서 업무를 정의하는 분이 먼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에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동시에 팔레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블렌딩해서 이 업무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전에 그래서 CHRO, Human Resource Officer라는 분이 인사담당 본부장이었는데 앞으로 뭐가 될 거냐면 CTO인데요. 그 T가 태스크가 될 거예요. 먼저 일선은 기계가 먼저 맡고요. 기계가 못하는 걸 사람이 하는 구조로 이원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총량은 어쩔 수 없이 줄게 돼 있어요. 이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네요. 경쟁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섭습니다, 정말. 자,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행운일지 불행일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직원으로 산다는 거, 큰 조직의 뭐 대감치 노비로 산다는 거, 이게 말로만 들으면 노비 뭐 싫어 하지만 사실 그게 안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용의 꼬리로 사는 시대가 끝났고 다 같이 뱀의 머리로 살아가야 되는 경량 문명 시대의 단점이나 혹은 어려운 점,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왔던 거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기억나거든요. 예전에 대학 시험 볼 때 저희 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원서를 다른 과를 쓰라고. 저는 전산학과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가라고.
왜냐면 그랬더니 삼촌이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너무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안정적인 큰 기업에 다니시는 삼촌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철모르고 그냥 왔단 말이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대마불사? 큰 기업은 망하지 않아. 거기서 일하는 건 훌륭한 일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작은 기업도 나쁘지 않아. 우리가 이미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통해서 그걸 입증했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늘어나는 건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큰 기업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본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언제 부딪히냐면 추석과 설에 부딪힙니다. 뭐 취직했다면서 그 회사 몇 명이야?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문명의 전환기가 자주 오지 않거든요. 정말 자주 안 오죠. 예. 그런데 지난 200년간 쌓아왔던 것이 지금 땅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환기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행운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큰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대본은 안 읽어봐 주셔도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변환기에 정말 몸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고 빅데이터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딥하게 살펴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요새 주목하고 있는 빅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결속이 좀 이완되는 게 보여가지고요. 예전에 그 얘기가 주요했던 게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혹시 등산 좋아하나? 질문이 아니야. 좋아해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산에 동호회가 있는데 들어와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기도 한데 나중엔 좀 정도 들고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6시 되면 아무도 없대요. 나만 있고 각자의 취향 취미 뭐 사적인 모임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점은 자유로운 건데 좀 어려운 점은 좀 외롭네.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부장만 그런 건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지면 당연히 고독과 외로움이 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 생각했던 배움도 있고요. 독서 모임도 있고요. 요즘 러닝 크루도 있고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연대를 더 확장해서 가져가는데 그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때 충족시켜주는 외로움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제가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요. 기업들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봐왔죠. 네. 사업이 좀 어려워졌거나 혹은 아예 역사에서 지워진 그런 기업들이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빅데이터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패러다임 쉬프트 때 기존에 하던 일들을 강화하거나 옹호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좀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피처폰이 중요해 라는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출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 적은데 그래도 유아용품 쪽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하던 일들의 관성을 못 접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존재하고 했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도구마에 빠지는 일들이 꽤 있어요. 특히 제가 좀 고민하는 건 지금 문명 전환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문명의 규칙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더 안전해. 이유가 큰 투자라는 게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생산의 단가를. 그러면 더 경쟁력을 가져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투자를 크게 할수록 위험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이나 혹은 향후의 확장에 대한 시스템 설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반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강점을 가졌던 분야는 놓고 남들이 다 좋아 보인다는 분야로 이동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움직여가지고 잘된 사람 어딨나 보고 벤치마크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지금은 문명 단위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기존 것들이 전부 다 중량 문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단가 싸움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더 넣어볼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뭐 1조 투자했었는데 10조를 넣어볼까? 그게 지금까지의 시스템인데 거기서 강화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돈이 더 커졌으면 더 큰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거나 혹은 상대가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가상화로 움직이는 순간 그 스케일업을 할 때의 자원이 더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한 쪽에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와, 이건 지금 현재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큰 기업들 입장에선 너무 나쁜 얘기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성공의 방정식 같은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크게 꿈을 갖고 많은 분에게 큰 파이낸싱을 해온 다음에 선제 투자하고 심지어 선제 투자할 때 알려요. 우리 넣습니다. 20조. 이유가 추격하지 말라고. 이 방식은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죠.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기업도 기업인데 그거 진짜 대한민국한테도 어려운 얘기인 게요. 지난 60년간의 성공 공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빨리 적응하면 기회가 되고요.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수구적으로 나오면 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축 성장으로 부가가치의 상승이라는 것들이 단기간에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적응력이 뛰어난 국가라는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대외 무역 비중이 커요. 내수보다.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임가공을 기반으로 했던 스케일업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AI를 활용해서 좀 더 크게 스케일업하는 방식의 산업군이 생길 수도 있나요?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유는 경쟁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게 될 거고요. 적용해 본 다음에 성공의 케이스가 나오면 인간은 확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분야에서 결과가 나왔다면 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작은 성공을 좀 더 큰 성공으로 확장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적응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그 좀 역사의 뒤쪽으로 뒤처진 기업들이 뒤처지기 직전에 나타났던 어떤 데이터로 볼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까? 무리한 투자를 더 많이 하죠. 이게 안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는 잘 듣지 않고 안 될 건데도 불구하고라는 말 자체가 외부의 시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은 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걸 강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했던 일들을 전보다 더 규모를 키우게 되죠. 먼저 어떤 투자 비용,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두렵기 때문이라도 그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큰 대기업의 조직도에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사내 정치에서 강한 쪽들이 주로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틀렸다기보다는 그 주장 중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표가 더 몰리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관계성 때문에 선배가 했던 얘기들을 내가 못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됐던 과정의 결과가 반복되거나 혹은 더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진을 교체했는데 잘못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끝도 없는 선택인데요.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기존의 규모의 경제 시스템, 특히 사람을 기반으로 했던 시스템들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새롭게 설계할 시스템은 적어도 지금처럼 사람의 수가 순증하는 구조로는 아니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다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회는 균등해요. 누가 먼저 갈 거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어느 포지션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유리한 건가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알던 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통상은 본인이 경험을 하면 금과 억조고 골든 룰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궁리해낼 수 있죠. 다행인 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그 기획이 굉장히 컸어요. 한 번에 몇 조를 넣으면 시간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생각을 깊게 하고 들어갔는데 요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번에 해봐요. 가볍게.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실패하면 접고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도가 더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 문화는 일단 먼저 해보자. 두 번째로는 실패했구나. 잘했어. 이유가 대규모의 기획을 하기 전에 미리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세 번째는 자 실패했으면 새롭게 해봐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의 엔진처럼 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일단은 지금 현재 대기업하고 너무 다르네요. 우리 일단 실패하면 책임을 규명하고 그 사람이 뭘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상시화하고 실패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해주는 문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 보상 체계가 바뀌어요. 아니 그 평가 보상 체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발이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장인이 물건을 만들면 모든 형태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대신 품질은 장인이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쪼개자. 그래서 여기선 이것만 하고 여기선 이것만 하고 분업화를 만든 거였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면 부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감독해서 이걸 기반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구성했는데 이걸 관료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업화와 관료제는 한 쌍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품질 관리를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관리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관리직은 사라지겠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전체의 설계를 하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해 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일 하셨네요? 재밌구나.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위대한 쇼맨처럼 판을 깔아주는 일을 해야지 예전처럼 몇 시에 왔어요? 몇 시에 갔어요? 일을 잘했어요? 이런 식의 관리는 이제 의미를 못 간다는 얘기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00년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200년간 뭘 한 거냐 하면 9시에 오세요. 12시에 점심 먹고요. 1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분주한 거는 기계가 하고 서현님은 그 위에서 의미를 찾거나 더 큰 형태의 무엇인가의 가치를 만드는 걸로 본인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한 거고 이분은 관리 감독할 필요 없게 되는 형태로 전체 조직 구성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자유로운 미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유로운 미래. 비슷한 얘기를 제가 발견해서 이게 책에 썼는데요. 책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21세기 로봇은 고대 문명에서 노예 노동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마침내 인류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더욱 숭고한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니콜라 테슬라 1935년이에요. 아, 그 전기 과학자 맞아요. 테슬라가 한 그분이에요. 말입니까? 1935년에 네. 9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0년 안 지나서 로봇 나올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이 없어지면 노예가 하던 로마 시대 일처럼 우리는 숭고하게 자유 시민으로서 이상을 창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걸 이제 숭고하게 바라보는 작업은 맞았는데 어떤 거는 내가 할 필요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렇게 수고로움이 없어지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지가 않고 예전처럼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뭐 정시 출퇴근에 이럴 때가 아니란 얘기죠.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예전에 IMF 왔을 때 무너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질 때 뭐 IMF 외환 위기가 원인이었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대체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던 기업들이었어요. 뭐 한보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거대한 규모를 이루는 게 시대적인 테마였던 그 시대의 기업인데도 확장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니 오히려 확장이 아니라 작고 강하는 식으로 변해가야 되는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가볍고 그다음에 빠른 기업이 앞으로 뜨게 될 거예요. 가벼운 게 중요해요? 빠른 게 중요해요? 빨라지기 위해서 가벼워야 하는 거예요.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속도는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리소스가 들어가는데요. 빠른 순간 그 리소스에 대한 우리의 품이 줄기 시작해요. 재고, 유통, 그 안에 들어있는 생산 과정까지도 빠르면 그만큼의 시간만큼의 우리의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의사결정 구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간을 쓰는 것들이 누적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제가 국내 모 대기업의 대표이사분들한테 했던 강의가 있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단계가 4단계 결제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제가 올라오면 반려하기가 무섭대요. 반려하면 또 2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참고 사인하신다고. 이게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제거를 못한 이유가 그 각각의 단계별로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위나 권한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존재하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권력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넘고 가라고. 그 다음에 잠시 보류한다고.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단계가 심지어 20단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쓰기 위한 비용보다 느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불과 1, 2천만 원의 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숙고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율이 이제 커진 이유가 200년간 조직이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상점 하나에 일하는 분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십만 명짜리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의사결정의 코스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성원들의 제곱이라고 그래요.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명일 때하고 10,000명일 때하고 단순히 100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내에서 정치, 역학 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기업의 사이즈가 오히려 기업을 짓누르는 무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조가.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도 이 구조가 플랫한 경우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이즈가 크면서 플랫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게 책에 쓴 내용은 그거였어요. 비행기는 크지만 난다. 조약돌은 작지만 가라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긴 구조를 가지고 각자에게 델리게이션을 해주면 넓은 기업에 오히려 더 큰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작은 기업일지라도 그 안에 중첩된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중량 문명 시절의 문화를 그대로 안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심지어 한국은 사수부사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했던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했던 게 결제. 그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또 위에 있고 결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위에다가 안전망을 만든 거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전제가 이분이 비전문가라는 전제로 출발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전문가라면 결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 영역을 장악하는 경우에 결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끼리 협업으로 가능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이렇게 느린 속도가 의미를 못 가지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보상 구조인데 이게 있어요. 어떤 분이 성취를 크게 했어요. 그럼 보상을 해야 돼요. 급여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번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가냐면 오늘자로 과장의 명함. 그러면 그게 또 보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더 누적돼요. 나중에는 각자가 그만큼 위치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본부장, 국장, 팀장, 부팀장, 파트장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딜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채용을 늘리는 회사는 망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국가는 계속해서 취업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한 조직이 대량 고용에 대한 힘을 가지는 건 어려워질 거니까 더 많은 산업 분야로 확장되거나 혹은 각자의 개인이 자신만의 일을 만드는 걸로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모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취업률을 중점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가의 노력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적어도 한 조직이 하기는 바라기 어렵고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재밌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음영지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동네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거나 혹은 사람들과 함께 동네 어두운 곳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자원을 넣기가 어려웠어요. 그거 하려고 뭐 앱을 만들 수도 없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우리끼리 해볼까요? 그냥 뭐 발론티어로 아니면 작은 비용으로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ROI 때문에 못하던 산업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산업만 기업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다양한 산업에서 각자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더 따사롭고 풍요로운 문명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따사롭고 풍요로운 방향으로만 작용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가기까지의 과정이 좀 힘들 텐데 결국에는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용했어요. 그다음에 피고용이에요. 그러면 왠지 주체성이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각자가 자기 사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즐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조직에 계실 때도 즐거웠지만 나와서 본인 사업하시니까 더 당연하죠. 힘이 나잖아요. 네, 훨씬. 그런 일들이 많은 곳에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투자, 자본,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했으니까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는 각자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어렸을 때의 희망이나 꿈 같은 것들도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볼 것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틱토커, 스트리머, 유튜버는 없던 직업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1등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앞으로 똑같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금방 바뀌기에는 어렵고 현재 있는 분들이 그 기회를 얻기까지의 본인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때의 충격을 어떻게 완충할 거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각자가 더 분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거를 이제 희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취업률 말고 다른 지표를 국가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큰 기업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도시국가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역별로 로컬이 더 뛰게 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유한 부분들이 좀 뜨게 되는 게 요즘 들어서 유튜브의 채널도 늘고 컨텐츠도 늘고 있잖아요. 이유가 AI가 막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올라오는 중이에요. 덕분에 유튜브 채널당 뷰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 방식의 보상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사방에 벌어지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볼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좀 부정확한 정보도 좀 있고 밀도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좀 식상한 것도 있고 이러면서 그것보다 도서 전시회 가볼까? 아니면 뜨개질하는 건 어때? 아니면 마라톤 해볼래? 이런 식의 것들이 엄청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새로운 기회이자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좀 깊어진 경험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오니까 이거는 정반합 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쉽게 하면은 몰리게 되는 거고 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못 느끼면서 더 깊은 경험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순환되고 있으니까 결국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일에 애호를 가지고 있고 더 깊게 몰입하고 경험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 더 본다면 깊은 경험이 되는 순간 마지막에 남는 거는 도시, 그 정치, 역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일 고유한 건 그런 로컬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담당하시는 업무예요. 그럼 그분이 좀 거칠어도 그분을 꼭 만나야 됐어요. 지금 뭐 키오스크도 있고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꼭 뵈야 돼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 예절, 전문성,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고 상대를 좀 더 잘 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탑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정서상은 해고하는 게 조금은 어려워요. 정서보다는 뭔가 근태 관리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NC소프트에서인가요? 15분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근태를 관리하겠다. 도입될 뻔하다가 무산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뭐 반대도 하셨을 거고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건데요. 역학이죠.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주주가 됐건 사회가 됐건 그걸 느끼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렇죠. 한 거다? 그다음에 또 대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방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도입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논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 간에 필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조직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간의 필요요? 그러니까 직원의 필요요? 직원분들이 그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네.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저 사람의 퍼포먼스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블라인드 같은 사이트에서 근태가
모호한 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왔었어요. 직원분들 사이에서의 반성 같은 거 혹은 질타 같은 것도 올라왔으니까 근로화에 대한 어떤 재정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온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왜 모였지? 뭘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현재 팔고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과를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과가 모호한 경우에는 시간을 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공장에서는 단위 시간의 생산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인이 돌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러니까 일한 시간과 정확히 비례했다고요. 창의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호한 경우도 많고 업무가 분산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기여도에 대한 것들도 이거를 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평가, 인사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평가하다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런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가 자체가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분기당, 기말에 어떤 경우에는 주간 평가도 있고 이러면서 막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의 경영 문명화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평가는 기계가 늘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KPI를 가지고 움직이되 오히려 짧은 시간의 평가보다도 상시화된 평가로 바뀌고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비전이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에 맞는지 커리어와 지금의 우리 업무가 계속해서 맞아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더 커지는 게 좀 보여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IT 기업이었는데 재택근무 정책을 없애는 이유가 구성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출입국 기록을 받거나 로그인 기록을 받겠죠. 왜냐면 국가별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평가를 좀 더 세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징계를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계약 해지된 경우도 나왔거든요. 어차피 재택인데 해외 가면 안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댓글이 난리도 아니었던 게 안 된다. 국가적으로도 세금 문제도 있고 그게 아닐지라도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냐. 실제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4주만 나갈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못 나가는 형태 규칙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엔 그런 규칙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었지 않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윤리의 문제다. 항상 올 수 있어야 된다고. 같은 리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일을 다 했지 않냐. 이분이 어디 있건 무슨 상관이야. 굉장히 큰 그런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아니, 리전의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 부산은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옵니다. 청주는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출발은 같은 위치에서 새끼를 같이 먹는 거였는데 이걸 확장하는 순간부터 어디까지가 확장이고 어디까지가 일탈인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이 이 상식의 문제인데 상식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커먼 센스가 상식인데 커먼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센스가 커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진 센스와 다른 상대를 보면 너는 언커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실한 건 날이 갈수록 각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제공하는 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재는 방식은 예전 방식이 아닐까? 공감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참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워라벨 얘기하던 게 몇 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워라벨 같은 게 중요하지도 않은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과 위주로 가는 순간부터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라이프 밸런스를 찾기 전에 워크가 제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으로 간다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근무가 아니라 계약으로 간다. 정액제인 월급이 아니라 종량제인 성과로 간다고 한다면 성과만 주면 되니까 프리랜서랑 다른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각자를 전부 다 계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의견도 있어요. 다 맞물려 있는 얘기지만 정말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에 있으면서 월급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AI가 정말로 더 발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AI가 대체해가는 시대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해야 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부서별로 다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배워가지고 임원이 되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두루두루 잘 알 수 있는. 이제는 배운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재빠르게 그걸 조립한 다음에 제공하는 분들이 유망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나요? 호기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새로운 툴이 나왔을 때 또 배우고 예전 거를 잊어버리려면 아깝잖아요. 내가 아깝죠. 배웠던 것들이. 내가 이미 키워놓은 실력이 있는데. 그렇죠. 나의 경험이나 경력이 무산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요즘 나오는 이게 그 얘기 나와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AI가 가장 최악의 AI가 될 거다. 듀얼 브레인 쓰신 분이 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오늘까지는 이게 최선이었는데 내일은 다른 게 나올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다시 시작. 이걸 늘 상시화시켜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딱 시프팅이 되면서 아예 없어진 그런 기업들이 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것 중에 노키아가 있었고 사실 카메라 업계에서도 뭐 코닥 요새 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쨌건 옛날의
이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확확 돌아가는 시대,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그걸 하는 순간부터 인화 시장이 깨져요. 어렸을 때 필름 가져가면 그걸 종이로 뽑아줬잖아요. 그 매수만큼 돈을 벌었던 게 인화 시장이 그들 거였거든요. 그 시장을 포기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수구조로 가다가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진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없어질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면 노키아나 코닥은 진짜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안 믿고 싶었고 빨리 오지 않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경영진의 재임 기간 이내에는 안 바뀌겠지. 우와. 지금 시대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희망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이유가 디지털 카메라 특허를 낸 지가 꽤 오래됐었고 그게 변환되기까지의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제일 컸던 거는 뭐였냐면 디지털 카메라에 필요한 화소수하고 메모리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 순간부터 아예 카메라 자체가 안 팔리는 구조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다른 기술들이 결합되는 순간 전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거의 전범위 산업이에요. 거의 모든 산업의 변환의 촉매가 될 거라서 어느 산업도 예외이기가 어려워요.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 건 카메라 시장의 문제지만 AI는 그냥 모든 산업에 다 문제다. 맞아요. 이거죠. 아니 그럼 이런 얘기들을 송기령 박사님께서는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혹은 재벌 회장님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제. 재작년과 작년과 올해가 달라서 올해는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로 바뀌셨어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AX라고 요즘 부르는데 그런 부서가 생기고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AX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문제는 구조가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술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생성형 AI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 했냐고 그랬더니 주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ROI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냥 일하시는 구성원들이 보고서 쓰는 기간이 10분이었으면 그거를 5분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렇지가 않고 아예 그 일을 없애야죠. 구조를 바꾸기 위한 기술로서 AI를 써야지 현재 있는 프로세스를 돕기 위한 형태로 가는 순간부터 거기에 따르는 투자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지금 AI가 발달했고 AI가 전방위 산업에 다 쓰일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일을 정돈하고 거기에 기술을 넣는 거지 그렇지가 않고 현재 있는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넣어봐야 전체 구성의 단계가 축약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AI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해고를 좀 할 거고 또 재취업하는 게 좀 어려울 거고 그런데도 산업은 오히려 더 발전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시대가 될까요?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지죠. 지금까지는 노동을 통해서 분배를 받고 그만큼의 새로운 투자를 하는 방식의 어떤 규칙들이 많이 공감됐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안전망이 좀 키워져야 될 것 같고 각자에게 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발전된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게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논쟁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거기에 나의 운명을 걸기에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에너지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쪽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런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경량 문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가 너무 늦질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